소설은 아까 언뜻 20자평 할 때 나왔는데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5.18을 다루었던 전작 소년이 온다와는 다르게 작가 서술자를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인영 선생님. 네, 저는 이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20자평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학살의 기억들, 기록들,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의 목소리, 고통에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강 작가 특유의 이 작가적 고민이 결국에는 자기와 비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술자를 소설 속에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어떤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고통에 어떻게 접근해 갔는가에 대한 경험적 서술을 전 다소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내적인 필연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부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읽기 힘들었다고 이야기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작가 서술자가 지난 전작의 어떻게 보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전작은 이것이 멘부커 작가의 힘이다. 소년이 온다라는 거를 이제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이미 다 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년이 온다는 5.18과 관련된 학살의 기억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작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작품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지가 선명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한강 작가를 환기해서 이 주인공 경하라는 소설가의 고통을 읽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이 사람이 학살의 기억을 자기 몸으로 뭔가 육체적으로 혹은 촉각적으로 이거를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선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 친구의 과거의 그 어떻게 보면 인연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방문한 이후에는 정말 뜬금없이 오늘 밤 안으로 너가 제주도에 가서 내 공방에 있는 앵무새한테 물을 주지 않으면 걔 죽어 해가지고 미션을 줘서 가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연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납득하지 않을 수 있는 서술인데도 불구하고 작가적 서술자가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독자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결국에 가게 되는 거는 앞에서 있었던 광주의 학살의 기억이 채 정리되지도 않은 다시 이 소설가 주인공이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사건과 그리고 결국에는 인선의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감수성적으로 열려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하여 제주도로 일단 가게 되면 벗어날 수 없는 사람, 거기에 묶여 있을 사람, 함께 그러니까 망자를 만나는 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감수성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술자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년이 온다하고는 다른 방식의 서술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작가적인 태도만이 이 소설이 말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향해서 계속 그냥 더듬더듬 되게 힘겹게 마치 처음에 이제 인선의 그 집에 도달하기까지의 주인공이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서 거의 막 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눈에 막 이렇게 폭설에 이렇게 막 노출돼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를 거쳐서 그 집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절박함 속에서 이 작품이 작가 자기 정체성과 서술자로서의 자의식 같은 걸 지켜내기 위해 분투한 소설이다라는 거는 되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서술자를 전면에 드러낸 작법이 의미는 있었다. 읽기는 어려웠지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제주도까지 가는 그 과정이 속이 너무 막 터질 것 같았어. 도대체 언제 가냐고. 가긴 가냐고. 앵무새 죽었겠네. 아니 무슨 버스도 이 버스를 탈까 산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걸 탈까 우회해서 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버스로 지선 버스로 갈아타는 걸 할까.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너무 의미심장한 어떤 그 모습들
아니 그러니까 이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진짜 너무 지난한 그 과정이고 그러니까 막 속 터지는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격적인 4.3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은 사실 인선의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서부터 갑자기 또 인선이라는 약간 애매한 하자죠.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생시.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약간 넋이 그쪽으로 잠시 이 와있는 어떤 인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 내용이 사실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인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작가 서술자가 나와요. 근데 작가 서술자가 이 앞에 이제 그 소년 봉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관점에서 그 당시를 회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서로 느슨하게 다 연결돼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작가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아우르는 어떤, 물론 굉장히 그 작가의 그 서술이라고 하는 게 다소 좀 상투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작가가 광주 출신의 작가가 나는 그때 그걸 잘 몰랐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뭐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작가적 고민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이 작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그런 작가 자신의 그런 정서적인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상황과는 좀 거리를 두고 이게 서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는 맨 마지막에 잠깐 나오니까 오히려 그냥 느슨하게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이 작가적 서술자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폭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작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작가의 어떤 자기가 광주를 다룬 소설을 쓰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혼자 지금 뭐 딸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한데 지금 혼자 복도식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리고 거의 이제 한여름에 다 문 다 닫고 거실 한복판에 누워서 땀을 흘리고 계속 하루에 뭐 수십 번씩 찬물 샤워를 하고 그러니까는 약간 그런 게 굳이 약간 그런 생각이 에어컨 틀면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광주를 다룬 그 작가가 그 광주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에 전염돼서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일상이 파괴된 그런 작가라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작가가 이게 쭉 끌고 가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 앞부분에 너무 요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일상적 삶이 파괴될 정도까지 그렇게 원래 체질적으로 그런 건지 고통에 원래 민감한 사람인 건지 약간 그러다가 이게 인선 얘기로 인선을 그렇게 만났고 그리고 인선을 그 만난 그것도 지금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갑자기 이제 뭘 하다가 이 손가락이 잘렸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오고 그러니까는 이런 설정이 좀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여기 피를 3분에 한 번씩 여기 피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떤 극한의 고통의 상황으로 너무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이 아마 그런 그 제주 4.3의 그 고통과 직면하기 위해서는 그래 나도 이 정도 고통을 건너왔다라는 거 그래야만 그런 자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뒤에 후반부의 제주 4.3 얘기는 거의 인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료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볼 법한 이야기를 그냥 인선의 뭐 아버지와 엄마와 그 뭐 친인척 그 이야기 이러한 것으로 좀 옮겨놨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다 인선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엄마의 빙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다든가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좀 전달이 되니까 저는 조금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작가가 너무 자기를 이제 고통에 민감한 어떤 존재, 자기를 극한의 고통으로 이제 밀어넣는 이 상황 설정 자체가 너무 이 소설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너무 숨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광주와 제주 사건의 차이, 사회적으로 맥락화되는, 담론화되는 방식, 내면화되는 방식의 차이가 이 소설 속에서의 화자와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아요. 광주 항쟁이나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런 것들을, 그런 역사적 맥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상당히 일종의 정전화되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의미화되었는가가 광주는 굉장히 낱낱이 밝혀져 있는, 그나마 한국의 수많은 수천 개의 학살 사건 중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변형하기 쉽고 더욱더 더 다른 방식으로 재현하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하기 오히려 더 쉬운 사건인 반면에, 제주 4.3 사건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실체가 명확하게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친가 외가가 다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4.3에 대한 그런 기억을 말하면, 할머니 돌아가기 전에도 제가 이제 한참 사형제 관심이 많았던 대학생 시절에 할머니 우리 집은 왜 6.25 이후에 제주도에서 다 부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이제 영도로 다 넘어오셨는데 왜 넘어왔어요? 그거 4.3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때 그렇게 말씀해요. 속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섬하라는 게 입 다물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나오지. 나오죠. 여기서 이 4.3 사건의 희생자들이 그 군경과 서북 청년들이 돌아다닐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속섬하라, 말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몸에 체화되어 있고, 제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사건에 대해서 발화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세대가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자료들도 나와 있고 뭐 심지어 유명한 영화들도 있죠. 지슬 같은 영화들도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제주 4.3 사건이 광주만큼 맥락화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스테리어스하고 여전히 또 끔찍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고 제대로 그렇게 사회적인 맥락화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가는 그 잘 모르는 어떤 불가해한 사건을 향해서 뭔가 르포 작가처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작가 자신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를 변형한다거나 어떤 뭐 소설적인 문학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작가 스스로도 굉장히 영민한 작가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작가가 글쎄 왜 작가를 등장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중화자거든요, 사실은. 제 4.3을 겪은 사람은 인선의 어머니고, 그렇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인선이 작가한테 전달하는데 작가의 시선으로 그걸 우리한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단절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이 작가가 처음에 경아라는 애가 뭐 과거에 썼던 어떤 작품으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로 되는데, 제주도로 갈 때부터 저는 오히려 좀 맥이 빠진 게 뭐냐면 작가 내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막고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새가 죽은 것도 알겠는데,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이 작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리액션을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빙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용매니까 거기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는 2부로 넘어가면 거기 더 심해지는 거죠. 2부로 넘어가면 아예 이제 실종이 돼요. 예. 그래서 3부에 이제 불꽃이 일어나면서 작가 내면에 살짝 나오다가 끝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목했던 이 화자에 대하여 어느 순간 몰입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림. 작가의 의도는 알겠어요. 작가의 의도는 고생해야 되고 고통이 이어져야 되고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사실은 수행하는 사람이 인선이 아니라 경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5.18이랑 4.3을 너무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그냥 합쳐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 사건을 그냥 고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학살의 기억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보면 묻혀져 있는, 특히 이제 아직까지도 5.18처럼 전면화되지 않고 묻혀져 있는 학살의 기억들을 어떤 식으로든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제 5.18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표면화된 이 학살의 기억에 대한 기록들과 연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화자의 정동, 그러니까 이 작가 서술자가 가지고 있는 정동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건 굉장히 좀 우울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되게 폐쇄적인 상황으로 빠져 있는 거고, 이 폐쇄적인 상황에 사실은 독자의 몰입이라고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끌어내는 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적인 요소가 작가의 소설적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소설의 메시지와 내용의 전달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필연적인 속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년이 온다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소년이 온다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집단 화자적인 양상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애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환기 같은 것들을 해주는 차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주 4.3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애도로 가기 어려운 그 집단의 기억이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도가 아니라 이 망자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근데 저는 애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해석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뭐 애도를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애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해석이 됐냐는 문제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정서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광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가가 그걸 내가 잘 쓰겠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방식으로 등장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기가 고통에 직접 몸을 담그는 존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자체가 애도 불가능성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들레즈식의 어떤 그런 애도 불가능성이, 그러니까 우울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윤리적인 데리다적인 데리다가 이야기하는 가장 윤리적인 그런 태도라고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을 놓지 않고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끌어안고 있는 대상을 완전히 이렇게 그냥 그 애도한다는 것은 그 상실을 결국에는 견디는 거고 떠나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4.3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계속 유해 발굴 사업이 있다가, 그게 이제 정권 바뀌면 이명박 때부터 유해 발굴 사업이 완전 중단됐잖아요. 그러면서 몇천 구의 유해가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유해가 있는데 그 유해가 지금 발굴되지 않은 채 거의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지금 명백하게 죽은 자가 있는데 죽은 자를 수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식의, 오히려 지금은 애도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는 작별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죽음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 고통 속으로 우리가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퉁덩 빠져야 된다.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근데 그런 거를 알겠는데 소설은 답답하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그러니까 인선이 손가락 잘린 거가 사실은 그걸 상징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린 거를 봉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거고. 작별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3분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러니까 4.3이고 뭐고 간에 5.18을 간에 애도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 안고 가야 된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삼중 서술이 됐을 때 아까 그 답답한 지점이 뭘까를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답답한 지점이 화자가 한 걸음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뭉뚱그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5.18이나 4.3이나 아니면 보도연맹 사건도 그렇고, 그걸 다 하나의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안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볼 때 작가가 동일한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5.18을 안았던 그 작가가 4.3을 대하면서 그 동일의 고통의 동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느껴가는 리액션이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작가가 4.3을 어떤 의미에서 재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따라갈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지점이 안 보이고 어느 순간 이제 영매인데 영매는 근데 인선도 영매잖아요. 어머니의 영매잖아요. 어머니 왜냐면 돌아가셨으니까. 네, 인선도 어머니의 영매고 인선은 또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나도 영매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통에서 좀 멀어진 느낌? 그 따라가기 힘든 느낌? 이런 게 근데 있더라고요. 삼중 화자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윤리의 포지션, 윤리적 태도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우울증적 상황이 되었고 고통에 다가설 수 있는 내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앞에서 봤고 그게 우울증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동시에 거기에서 내가 그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존재, 같이 있는 존재, 완전히 그들의 고통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물러나는 과정이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주인공 서술자가 느끼게 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들어야 한다인 것 같아요.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들어야 된다가 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극단화된 듣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서술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들어야 돼. 근데 인선의 말도 들어야 되고 인선의 이야기는 또 어머니에게서 들어야 되는 형태로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인선이라고 하는 형태의 중간 매개자의 존재를 설정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윤리적인 포지션과 동시에 서술적 약점이 좀 공존한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듣기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독자는 어떻게 보면은 사중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근데 독자도 여기로 일단 끌어와야 된다는 작가적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독자도 어떻게 보면은 인선의 고통, 제주 4.3의 고통이라는 거는 몇 중화되어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라데이션 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가 제주 4.3에서 제일 멀다고 생각하는 너도 한 단계씩 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거죠. 그것도 알겠고 어쨌든 광주의 희생자가 사실은 그냥 희생자가 아닌 대중들과 일단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영매로 해서 다시 제주에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그라데이션화 되는, 그리고 연결되는, 매개되는 그런 과정 자체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제주의 희생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런 방식도 가능했을 텐데 제주 사람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주 사람들이 뭐 고립된 섬이었다고 얘기하고 뭐 광주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항쟁 당시에는 고립된 섬이었는데 학살 당했던 시기에는 모두가 다 섬이었고 모두가 다 고통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면 제주 사람을 직접적으로 뭐 어떤 화자로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식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 화자를 듣고 다시 그 화자를 통해서 다시 또 재현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은 저도 좀 읽으면서 좀 답답한 측면들이 좀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 방식이라서 그렇게 한 것일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데리다적 의미에서의 애도 불가능성인데, 사실 모든 학살 사건들이 다 애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애도를 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애도 불가능성을 우리 어떤 방식으로 재현할까에 있어서 작가의 고민은 느껴지지만 그것이 썩 설득력 있게 느껴지진 않았다는 거죠. 효과적이거나 설득력 있게 느껴지진 않았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들의 그 오랜 고통, 그 두려움, 이런 거를 우리는 아무리 그것을 재현하려고 해도 그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또 문학적 재현의 한계를 돌파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지극히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것은 재현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느껴야 돼. 몸으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대한 그 눈도 그냥 막 하늘에 내리는 눈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피부에 닿는 온갖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되게 아무튼 그런 고통, 온갖 그런 고통, 사실 그 눈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근데
그게 전혀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어쨌든 그게 계속 내리고 있는 거고 존재하는 어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막 그 눈에 대한 그 재현 묘사를 그렇게 막 극한까지 막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의 기억 혹은 그 기억의 고통을 어떻게든 문학적으로 좀 재현해 보려는 좀 이렇게 노력인데 이제 그것 자체를 결국에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 고통으로 그냥 직접 뛰어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 간 의도는 약간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뭐 고통의 연대를 그리려고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인선이 이게 손가락 잘리는 게 너무 큰 고통으로 보이는 거야. 뒤에 주인공이 눈으로 고생을 해도 앞에 인선이 이미 나오니까 인선이 훨씬 그거 실제 이 이야기도 인선이 당사자성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주인공보다. 그러니까 요게 저는 좀 문제. 그러니까 차라리 인선으로 그냥 화자를 하지. 아니 그리고 이게 이 무슨 일종의 그런 위령제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한 100그루 넘는 그치. 나무들을 세워서 그게 눈 오는 날 그 나무 얘는 어쨌든 그 나무 그 위령제 비슷하게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얘가 제안한 거긴 하지만 자기의 꿈을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얘가 그런 식의 어떤 통나무들을 얘는 이제 한 4년 동안 얘는 그냥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얘 혼자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직접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인선이었던 거죠. 응. 그 참 이게 제주를 묘사하는 기존의 소설들의 차원에서도 봐도 그렇고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발화하거나 그들의 경험에 더 가까운 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작가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는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18하고 제주 4.3을 연결하려고 했던 소설적인 작업이 없었던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는 이청준이 예전에 썼던 신화를 삼킨 섬. 근데 그때도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5.18과 4.3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고통의 차원에서 등가적으로 연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런 등가성이 4.3을 추상화 시키기도 한다. 거기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청준의 소설에서는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 사투리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제주도를 이제 무 위로 끌어올리고 연결하려고 하는 이 작업이 오히려 제주의 개성이나 그들의 이 섬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고유성을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저는 그래도 이 소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청준에게 있어서 그런 이제 애도 작업은 되게 무속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무당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진짜 그 무당에 준하는 어떤 무속적 작업을 실제 환기해요. 그러니까 이청준의 모든 소설들은. 그래서 그런 어떤 밀교적이거나 무속적인 것들을 소설적인 인물을 통해서 직접 행위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강의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의식화된 영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무속적인 작업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환기하고 있지만 본인이 또 무속적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목소리에게 들릴 수 있는 상황에 조금 더 근접하게 주인공을 내세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업적 특수성을 그래도 소설가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유사 영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아주 일반인은 아닌데 그런 지점들이 좀 독특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작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덜 윤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걸 찢는 잔인함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기를 좀 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작가들은. 근데 사실 저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보도연맹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어릴 때 몰랐어요. 어머니 제사를 지냈는데 또 한편은 어머니는 점쟁이한테 가면 꼭 할아버지 행방을 묻는 거예요. 내 어릴 때 기억에. 근데 이제 대학생이 돼서 알았어요. 그 보도연맹이라는 걸 내가 우연히 접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에 대해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캠으로 보니까 이건 100% 보도연맹인 거예요. 당시 아마 마산 쪽에 가서
돌아가셨을 게 틀림없는. 그러니까 이제 보도연맹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맞아 옛날에 뭐 보국대 이렇게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보도연맹이지 그랬더니 맞다 보도연맹이야.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용히 하라는 맥락은 다 똑같은 건, 조용히 하라는 그 겉은 다 똑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안에 있는 흐르는 맥락은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광주 때 조용히 하라, 보도연맹 조용히 하라, 4.3 조용히 하라는 맥락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현재 그들의 포지션도 다 다르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로 더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막 한나라당 만세에 막 더 보수적이에요. 여기 할머니는 네. 근데 인선의 엄마는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또 진보적이잖아요. 활동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맥락의 노인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도연맹과 4.3을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 제 경험의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게 묶이나? 아니 근데 여기에 그런 이제 생각이 그 4.3 때 그 사람들이 경찰에 끌려가서 이제 다른데 이제 수감됐다가 근데 그게 그쵸. 이제 주로 대구랑 네. 아무튼 그쪽 경남, 감옥 대구 이쪽으로 이제 그쪽 감옥에 수감됐다가 그 보도연맹 쪽 사람들 묶여서 죽은 묶여서 거죠. 이제 같이 죽은 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이제 과거의 그 고통의 연대를 또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고통의 연대에 대한 시도를 하기 전에 고통에 대한 분류, 고통에 대한 직시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는가? 근데 고통을 너무 생각을- 직시해서 이분은 고통을 그러니까 고통을 너무 감각적인 것으로 바로 번역을 했다는 느낌? 그러니까 고통을 인지적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그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기 이전에 그냥 바로 그냥 손가락 자르고 눈에 파묻히고 이런 되게 촉각적인 고통으로 그냥 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 의도는 알겠어요. 작가가 사실은 우리는 그런 짱구를 굴리기 이전에 그걸 느껴야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만 또 있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지적 차원에서의 우리 어떤 기억, 그 메모리, 사회적인 기억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이게 그 한강 작가의 독창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단을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학살의 기억보다 당장 내가 문지방 지나가다가 그렇죠. 내 발가락 부딪힌 게 더 큰 고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네. 촉각의 전부이기도 한 거고. 근데 그 고통을 느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고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하나의 그런 여기서 그 퍼포먼스를 하진 않았지만 미령제 퍼포먼스를 하진 예술적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이었으면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러한 어떠한 시도, 그러니까는 그 불탄 자리들 있잖아요. 그 집터만 남아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집을 줘. 그들을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눈 내리는데 이제 그거를 재현하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떠한 하나의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소설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찰나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어 붙여져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는 이제 시간의 장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떤 그 시간의 흐름과 그로 인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잘 잡히지 않는 한편의 어떤 은유적인 그런 어떤 예술적 장면? 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 때 뭐 이야기하겠지만 인선한테 전화가 온 순간부터 사실 이게 소설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어떤 의식이 무시간적인 어떤 사건 속으로 그렇죠. 이미 거의 환각 상태에 네. 빠져서 지금 후유증을 들어가 갖고 있기 버린 때문에. 거지. 아니 그리고 나는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그래도 새는 살려야지. 난 진짜 새 죽어갖고 짜증났어. 저는 그게 복선이라고 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인선이 가출했을 때 인선에 넋만 왔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공간을 환기하려고 새를 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망자가 와서 속삭이는 공간으로 의미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짜증나. 네, 사실은 무당은 없지만
영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먹였어야지. 어? 아무튼 새 이전에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거기 새 살리러 갔다가 눈에 파묻혀가지고 아니 그 고생을 했으니까 새라도 살렸어야지. 어쨌든 뭐 새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상징적인. 아니 의미가 근데 있을 것 너무 나는 그 의미가 너무 뻔해가지고 싫다 이거죠. 새가 계속 막 너울, 새 그림자가 너울, 죽었는데, 또 새가 또 나오잖아요. 나와서 또 막 물도 먹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이제 묘사가 나오잖아요. 새는 그냥 덮으면 바로 잠이 까무룩 든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제주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자기 억압 같은 것들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주라는 것은 사실은 또 광주에 대한 광주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른 자기 억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기 자체를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걸 알려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복권이라든가 뭔가 역사화라든가 이거 자체를 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새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거의 두 번째 질문까지도 포괄한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한번 끊고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